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 98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241번째 꼬꼬무 곡이 1956년도 연주였죠. 러스 프리만과 빌 퍼킨스가 함께 만든 퀸텟의 Brother, Can You Spare a Dime이란 곡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미국 서부 재즈 레이블 중에 하나인 퍼시픽 재즈 레코드에서 1956년부터 한 59년까지 시리즈 음반을 냈는데, 재즈 웨스트 코스트라고 이름 붙여진 연작 시리즈 중에 볼륨 3에 있는 음악이었죠. 이런 편집 음반들이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배경은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78회전으로 A면에 한 곡, B면에 한 곡 이렇게 짧은 싱글들이 나오다가 40년대 말부터 이제 LP라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제 처음엔 10인치로 해서 한 A면에 4곡, B면에 4곡. 그게 또 10인치가 12인치 LP로 54, 5년부터 시작될 때는 한 면에 한 7곡씩 담기니까 여러 음악들을 이렇게 같이 담아서 내는 편집 음반들이 많이 이제 발견이 되죠. 그래서 이어갈 꼬꼬무는 그러한 편집 음반들 중에 또 다른 편집 음반에서 한 곡으로 연결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했고요. 50년대에 미국 재즈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끔 제가 얘기했던 프로듀서이자 음반 제작자였던 노먼 그랜츠가 만든 노그랜 레코드의 컴필레이션 음반 중에서 한 곡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먼 그랜츠와 노먼 그랜츠가 만들었던 재즈 레이블들, 그러니까 음반사들 이야기를 좀 하고 뒤에 한 곡으로만 연결하는 걸로 한번 그렇게 짜왔는데, 노먼 그랜츠란 인물에 대해서, 뮤지션은 아니지만 미국 재즈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40년,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재즈 음악을 들으시다가 이분이 만들었던 재즈 레이블을 피해가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는데요. 1918년생이세요. 재즈 레코드 프로듀서이자 재즈 콘서트의 프로모터이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 재즈 레이블들을 직접 만들어서 운영했던 사업가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재즈 뮤지션들의 매니지먼트까지 재즈계에서 굉장히 폭넓게 활동했던 분이고요. 뮤지션은 아니지만 미국 재즈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분인데요. 얘기가 1944년부터 시작돼요. 26살의 젊은 청년 노먼 그랜츠가 대규모 재즈 콘서트를 기획하게 돼요. LA에 있는 필하모닉 오디토리움에서 최초의 대규모 재즈 콘서트를 기획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 유명한 재즈 앳 더 필하모닉이라고 브랜드명처럼 붙여진, 줄여서 JATP라고도 하는데, 재즈 앳 더 필하모닉이라고 불리는 재즈 콘서트 시리즈를 1944년에 시작하게 되죠. 미국 전역은 물론이고 세계 전역으로 그렇게 키우게 되는 그 시작이 1944년인데요. 콘서트를 매년 하면서 노먼 그랜츠가 음원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실황의 녹음 음원들이 생길 텐데, 이거를 이제 음반으로 출시할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젊었고 자본이나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았던 노먼 그랜츠가 한 재즈 레코드 회사와 손을 잡고 그 음원들을 이제 음반으로 내기 시작하는데요. 손을 잡은 레코드 회사가 머큐리 레코드라고 지금도 있는 레코드 회사이죠. 머큐리 레코드를 통해서 자신이 가진 음원들, 재즈 앳 더 필하모닉 음원들을 내는데, 그때 이제 자신이 발굴한 아티스트들이 있을 거고, 녹음한 마스터 테이프에 대한 저작권을 머큐리 레코드에 넘기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걸로 해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음반들을 제작해 나가는 제작사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머큐리라는 커다란 우산 안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한 노먼 그랜츠가 1947년에 이르면 개인 레이블을 하나 만듭니다. 재즈 레이블. 이게 그가 첫 번째 만드는 재즈 레이블인 클래프 레코드인데요. 이 클래프 레코드에서 그가 이제 1947년 정도부터 녹음하는 뮤지션들을 보면 최고의 재즈 뮤지션들이에요. 찰리 파커, 빌리 홀리데이, 레스터 영,
등등. 그래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는데 1953년에 이르면 이 노먼 그랜츠가 머큐리 레코드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이 클래프 레코드를 완전히 독립적인 재즈 레이블로, 단독 레이블로 재탄생을 시키게 되는데, 이때 또 한 번 머리가 좋다는 게 클래프 레코드를 키워서 이제 자신이 유통망도 가지고 본격적으로 레이블을 시작을 하는데, 레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게 노그랜 레코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쌍두마차를 가지게 된 거죠. 클래프 레코드에서는 해오던 대로 약간 스윙 시대의 전통 재즈를 하는 뮤지션들이나 그러한 음악들을 출시를 하고, 그리고 노그랜 레코드에서는 음악의 성격이 다른 뭐 쿨 재즈나 좀 새롭게 떠오르는 뮤지션들을 녹음하는 두 개의 레이블을 갖고 사업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요때쯤에 1953년, 4년, 5년 요때쯤에 재즈 시장의 음반의 포맷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LP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이 되고 개발은 40년대 말에 됐지만 상업화되는 거는 50년대 초인데, 이때 LP 시스템으로 완전히 시장이 바뀌면서 수요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LP에 대한. 그래서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하게 되는 클래프 레코드, 노그랜 레코드를 통해서 수많은 재즈 명반들을 탄생시키게 되죠. 또 몇 년이 지나서 1956년이 되면 클래프 레코드와 노그랜 레코드를 합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탄생하는 그가 만든 세 번째 레이블이 버브 레코드입니다. 현재까지 명목을 유지하고 있고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재즈 음반들을 제작해 오고 있는 레코드, 아주 거대 레이블이죠. 그거를 탄생시키는 해가 1956년이고 첫 번째로 냈던 음반이 루이 암스트롱과 엘라 피츠제랄드가 함께 했던 그 음반, 엘라 앤 루이, 루이 앤 엘라라는 음반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사업을 진행하다가 1960년대 초에는 버브 레코드를 또 거대 미디어 기업인 MGM에 매각하게 되고, 이분은 야인의 생활로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70년대 초, 73년에는 파블로 레코드라고, 그러니까 노먼 그랜츠가 만든 네 번째 재즈 레이블인데요. 그러니까 70년대 초가 되면은 이제 재즈는 사양 장르가 되어버리죠. 6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락이나 뭐 소울이나 흑인 음악으로 따지면, 그러면 정통 재즈를 했던 뮤지션들은 갈 곳이 없었는데 그 모습을 보다가 노먼 그랜츠가 파블로 레코드를 만들어서 정통 재즈 뮤지션들의 활동 무대를 딱 주고 그들의 건재함을 알리고, 이렇게 해서 1980년대 후반까지 이 파블로 레코드를 운영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재즈 뮤지션들의 권익을 가장 누구보다 먼저 보호한 최초의 프로듀서이자 기획자였고, 인종차별에 맞서서 대부분의 재즈 뮤지션들이 아프로 아메리칸들, 흑인들이었는데 그들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그리고 이분은 재즈라는 음악이 그 길거리에 있는 작은 클럽에서 재즈의 더 필하모닉처럼 굉장히 대형 콘서트홀로 그 무대를 옮기는, 그래서 재즈의 위상을 한 단계 업시키는 그런 모든 활동들을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1950년대 재즈뿐만이 아니라 미국 재즈 역사에 있어서 그런 굉장히 기억할 만한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오늘의 메인, 역시 노먼 그랜츠가 53년에 만들었다고 아까 설명드린 노그랜 레코드에서 낸 컴필레이션 음반 중에서 한 곡을 골랐습니다. 테너 섹시즈, 그래서 테너 색소폰즈, 테너 색소폰 음악을 모은 편집 음반인데요. 그 중에 242번째로 고른 뮤지션은 스탄 게츠고, 곡은 I Hadn't Anyone Till You라는 곡입니다. 이 앨범 테너 섹시즈는요, 노그랜 레코드에서 1955년에 발매한 컴필레이션 음반이에요. 노그랜 레코드를 통해서 노먼 그랜츠가 녹음하고 발매했던 1951년부터 54년까지 녹음된 그런 음원들 중에 테너 색소포니스트들의 음악을 모아서 모두 14곡을 한데 모아서 낸 편집 음반인데요. 테너 색소포니스트들만 모아놨는데 스탠 게츠, 콜맨 호킨스, 플립 필립스, 벤 웹스터, 레스터 영, 일리노이 자케이, 그리고 찰리 벤트라,
이렇게 7명의 올스타 라인업이고요. 스윙 시대를 주름 잡았던 그런 베테랑부터 비밥의 언어를 장착했던 스탄 게츠나 이러한 젊은 세대까지를 아우르는 1950년대 초중반에 활동했던 최고의 테너 색소포니스트들을 모은 그런 기획력이 일단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테너 색소포니스트들의 스타일에 있어서도 스탠 게츠나 레스터 영 같이 굉장히 부드럽고 서정적인 톤을 연주하는 연주들도 있고, 콜맨 허킨스나 벤 웹스터처럼 굉장히 묵직하고 남성적인 그러한 테너 연주를 하는 음악들을 한 음반에서 듣게 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 음반인데요. 7뮤지션의 14곡을 담았다. 지금은 굉장히 흔하게 느껴지겠지만 이 당시에 개발된 LP라는 기술이 아니었으면 한 음반 안에 이렇게 여러 곡, 그 듀레이션이 긴 음악들을 이렇게 많이 모을 수 없었을 거라는 거를 생각하면 이 12인치 LP라는 기술이 우리가 음악을 듣는 데서도 굉장히, 그 12인치 LP 기술이 현재까지 중간에 한번 사양됐다가 요즘 다시 인기가 있어지는 이 12인치 LP 기술이 굉장히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테너 섹시즈 음반 자켓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또 하나의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거리는 재즈 앨범 커버의 일러스트레이션과 커버 아트웍인데, 정말 상큼하죠. 예, 데이비드 스톤 마틴이라고 전에 한번 이 데이비드 스톤 마틴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당시 노먼 그랜츠가 만드는 클래프 레코드나 노그랜 레코드의 거의 모든 10인치부터 12인치까지 연결되는 그 세월 동안 데이비드 스톤 마틴이 앨범 커버를 담당을 했고, 단순히 노먼 그랜츠가 만든 이 레이블들 뿐만이 아니라 1950년대 재즈를 생각하면은 이분이 디자인했고 그렸던 앨범 커버들이 어떤 상징처럼 느껴지게. 그래서 이 음반을 보면은 그런 소개들이 많은데, 데이비드 스톤 마틴의 커버 때문에 음반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정도로 이 당시에 이 데이비드 스톤 마틴의 일러스트가 가지는 힘, 이것도 느낄 수 있는 게 이 음반이죠. 이런 슈퍼스타들을 갖다가 한 앨범에다가 다 모아놓는 건 노먼 그랜츠니까 가능하지 아무도 이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가 가진 그 어떤 터전 안에서 클래프 레코드나 노그랜 레코드에서 이 뮤지션들의 음악을 계속 내왔기 때문에 그 중에 골라서 묶어서 내는 것도 가능했으니까 이 노먼 그랜츠라는 사람이 가졌을 힘, 파워, 이게 대단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상징이죠, 상징. 테너 섹시즈라는 이 편집 음반에 대해서 올뮤직닷컴의 리뷰를 쓰는 평론가 스콧 야노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그랜 레코드의 테너 섹시즈는 1950년대 중반 재즈 지형을 보여주는 훌륭한 타임캡슐 역할을 한다. 노먼 그랜츠는 콜맨 호킨스와 벤 웹스터의 강건한 스윙 시대 톤에서 스탠 게츠의 더 쿨하고 선형적인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포착해냈다. 재즈 테너 색소폰의 진화를 공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수적인 입문서이다. 이 음반에 대한 일본 리이슈판의 라이너 노트에는 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노먼 그랜츠가 남긴 가장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컴필레이션 중에 하나이다. 콜맨 호킨스의 전통적인 스윙 스타일과 레스터 영이 개척한 모던한 접근법, 그리고 그 양쪽 모두에서 영향을 받은 스탠 게츠의 쿨 재즈로의 진화가 단 한 장의 LP 안에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다. 제가 고른 곡이 스탠 게츠의 I Hadn't Anyone Till You라는 곡이죠. 이 앨범의 A면 첫 번째 곡이에요. 처음에 들었을 때 이 첫 곡부터가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나요. 워낙 스탠 게츠의 팬이기도 하지만 딱 들었을 때 이게 스탠 게츠지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이게 이제 스탄 게츠가 1954년 1월 달에 LA에서 녹음한 연주인데 10인치 바이닐 싱글로 먼저 발매가 됐던 건데, 그 다음 해에 컴필레이션을 만들면서 A면 첫 번째 곡을, 이 곡을 담게 된 거죠. 4인조, 그러니까 쿼텟 라인업의 연주인데요. 피아노의 지미 로우스, 그리고 베이스의 밥 휘틀러, 그리고 드럼의 맥스 로치. 그 당시 이제 서부에서 활동하고 있던 올스타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찾아보니까 1938년에 탄생한 발라드 곡인데요. 노래 제목이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겐 아무도 없었어요. 모태솔로. 뭐 약간 그런 내용이죠. 사랑 이야기의 아주 달달한 그러한 제목인데 이걸 표현하는 스탠 게츠의 테너 색소폰의 톤은 일단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상큼하고. 물 흐르듯 유연한 그런 테너 색소폰을 듣는 것만으로도. 근데 세상 놀라운 건 이러한 톤을 갖고 완성해냈던 스탠 게츠가 그 당시 27살이었다는. 워낙 뭐 10대 때부터 활동했던 프로 뮤지션으로 활동했었지만 27살 정도 되면 자신의 스타일을 완성하고 있는 스탄 게츠를 볼 수 있는 그런 앨범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14곡을 쭉 연결해서 듣다 보니까 이 앨범의 A면 첫 번째도 스탄 게츠고 B면의 맨 마지막 곡도 스탠 게츠예요. 그러니까 약간 수미상관. 노먼 그랜츠가 프로듀서로서 14곡을 늘어놓고 시작과 엔딩 클로징을 스탠 게츠로 잡았다는 거는 이 앨범에서 주인공으로 삼은 인물은 스탠 게츠가 아니었을까. 누구라도 그랬을 것 같은 것이 이 음악을 A면 첫 번째가 B면 마지막 곡을 들어보면 이 스탄 게츠의 매력은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매력. 흔한 말이지만 정말 그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연주라고 볼 수 있죠. 앨범을 이렇게 보시면서 음악을 들어도 저 앨범이 지금 이 스탄 게츠의 배경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도 될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예. 하여튼간 이 I hadn't anyone till you 이 곡 한 곡만이라도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는 게 2분 50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매력이 들어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 보통 스탠 게츠를 이야기할 때 1963, 4년에 나왔던 그 보사노바 앨범 게츠 앤 질베르토 그 앨범에서 오는 보사노바 연주로 스탄 게츠가 가장 유명한데 그 몇 년 전 20대의 스탄 게츠는 이런 음악을 하고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 이 당시의 스탄 게츠야말로 진짜 스탄 게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앨범 플러스 이 앨범 속에 있는 스탄 게츠의 매력에 한번 푹 빠져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